존 로크의 통치론을 통해 본 대한항공 사태인데 저희가 예상할 수 없었지만 오늘 그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사태까지 결국 갔다고 이제 보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양호 회장만이 아니고 거기 그 따님인 그 이사들로 있는 부분도 진에어는 면허 취소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죠. 보도가 있고. 그리고 그 대한항공 경우에 그룹 총수의 구속이라든지 형사 재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메이저 신문들을 통해서도 공공연히 걱정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관한 어떤 의결 행사를 해서 그 다음에 더욱 직접적으로 그러면 그 대표 이사의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굉장히 개입을 하는 어떤 시발점을 열게 되는 그런 우려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문을 열 수 있는 국민연금의 일종의 규정, 자기 스튜어트십 코드라고 해서 그거를 개정하는 것은 7월로 상당히 많이 여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연한 걱정은 아닌 것으로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한 부분은 가면서 또 이렇게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전문적인 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전문적인 어떤 학적 영역까지 기대하시면 제 능력 범위를 좀 넘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대한항공 사태라는 현안만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시국 모임들은 보다 숫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어야 소위 우리 애국우파, 자유우파가 재건되고 이 사회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제가 이해할 때는 거의 인류 문명의 도도한 흐름을 거의 대변하고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시각에서 현안을 바라보고 그것을 비판할 때 연결시킬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고전은 무궁무진하다고 보입니다. 네. 무슨 현안이든 우리가 그것을 인류 문명의 여러 가지 고전들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제대로 비판하고 성찰할 수 있는 재료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에는 너무너무 풍부하다. 맞은편 비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비교할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가진 그러한 굉장히 귀중한 유산을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 보는 그런 좋은 한 주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실 한 3회 정도 제가 방송으로 찍는 프로그램은 했었지만요, 이렇게 공개 강좌로서는 첫 번째로서 제가 이제 로크의 통치론을 가지고 대한항공 사태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로크란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웬만한 미국 사람, 영국 사람한테는 굉장히 우리나라 퇴계 율곡처럼 유명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의 헌법에 거의 이 헌법을 기초한 미국의 국부들이 가장 중요한 이론적 원천으로 생각했던 분 중에 하나예요. 이분은 거의 한 사람을 꼽으라면 로크를 꼽을 정도로 중요한 미국 헌법의 이론적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런 중요 키워드나 단어들은 미국 헌법에 거의 직접 반영되다시피 한, 그래서 그 이념이 미국을 떠받치고 있는, 그래서 오늘날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위 두 진영으로 자유주의 흐름 대 공동체주의 이렇게 보통 대별하는데, 이 소위 자유주의라는 미국의 흐름을 로크적인 흐름이라고 그렇게 보통 봅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미국을 떠받치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이론의 원천이고 대가급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저작이 또 이 통치론이라는 저작입니다. 통치론이 그래서 1부, 2부가 있는데 보통 유명한 것이 2부입니다. 그래서 주로 통치론 하면 이 2부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번역되었고 우리 번역본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번역본을 참고하고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영문을 조금 대조하려고 봤는데 보니까 여기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옆에 번호가 쓰여져 있는데 138이라든지 140 이게 그 영어권 책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문단 하나나 둘 정도의 옆에 번호를 붙여서 책 전체가 한 뭐 200 몇 번까지 가면서 끝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찾기 쉽죠. 그러면 나중에 그 번호를 보면 되니까 문단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한글 책의 문단 번호하고 영문 책의 번호가 제가 확인한 버전으로는 하나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게 아마 영문 버전도 이게 판본이 약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안 다릅니다. 그 근처에 가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더 심화해서 보실 때는 그 번호를 참고하셔서 원전을 찾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 우리 원래 헌법은 살아있다라는 그 강좌로부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 헌법 조항을 하나 꼭 듭니다. 헌법은 살아있다가 제목이기 때문에. 그럼 이번 사태에서 헌법 조항에 가장 관련이 많은 것은 여러 조항이 관련될 수 있지만 특히 23조 1항 재산권 조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 말 속에 거의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문장이 원칙이에요. 두 문장이 있을 때 이것이 보다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먼저 원칙이고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 붙는 말이에요. 2항으로 가면 더욱더 따라 붙는 말이 나오는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이제 따라 나옵니다. 2항에. 그런데 이게 1항을 제대로 원칙을 세워놓지 않고 2항으로 간다는 것은 집에 기초도 세우지 않고 막 그냥 기둥 올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장식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시각은 비록 제가 학적으로 뭐 이렇게 엄청난 데까지 못 나가지만 우리가 시민적인 교양으로서 시민적인 자유민주주의자로서 가져야 될 이념으로서 원칙 확인 정도는 우리가 해야겠다. 그런 부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원칙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외를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예외의 범위와 정도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왜 혼란이 일어나냐? 소위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자기가 어렴풋이 생각하거나 그런 표어를 단 정당이나 어디 갔는데 사실은 원칙이 뭔지가 다 불분명하거나 헷갈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면 약해지겠죠. 그런 정신적인 원칙 확인이 굉장히 허물어지면 필연적으로 거의 사분오열 이렇게 오합지졸이 되기는 십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보다 확인해야겠는데 그 키워드를 보시면 그러면 로크의 이런 원칙을 보면 크게 세 단어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재산 그리고 법 그 다음에 이렇게 신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믿고 맡긴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의 중심 단어로 거의 뭐 통치론의 핵심은 거의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란 말이 그 세 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키워드 중에 키워드고요. 근데 이 재산이 영어로는 property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특이합니다. 번역책에서도 다 재산이라고 번역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재산이라고 하는 것보다 좀 폭이 넓어요.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세 가지를 총칭해서 다 한꺼번에 묶어서 재산이라 그럽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생명, 자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재산, 그걸 자산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life, liberty, estate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 property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그럼 공통점이 뭐길래 이 사람은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게 했냐? 다 나한테 속한 거죠. 나의 소유. 그래서 나의 소유처럼 다룬다는 의미에서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명, 자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자산 이랬을 때 우리 손에 가장 잡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내 것 물건이죠. 어린이도 말 배울 때 내 거야라는 말 굉장히 일찍부터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 없으면 내 것이라는 것이 무시되기 시작하면 그 위로 자유, 심지어는 생명도 한 궤로 연결되어서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로크는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계가 묶여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생각이 바로 근대 자유민주 국가를 낳은 기초가 되었고 오늘날 부강한 영미 세계를 낳은 기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세 가지 문장으로 한번 다시 오늘 강의의 주제인데요. 보죠. 그럼 1번 보면 재산의 보호는 정치사회의 근본이다. 정치사회가 왜 생겼느냐? 재산을 보호하려고 생겼다. 그러면은 말을 바꿔서 이 근본이 되는 재산 보호를 무시하면 정치사회가 자기 생겨난 목적을 배반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법과 자유는 시민적 통치, 그러니까 시민정부. 우리가 말하는 정부가 시민정부죠. 그게 뭐 세습 왕정이 아니니까요. 이 시민정부의 요체는 법과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과 자유라는 걸 빼버리고 나면 시민정부는 허울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그런데 믿고 권력을 맡겨요. 그 공무원들이나 시민정부의 통치자들에게. 그런데 이것을 그 원칙에 따라 하지 않으면 그걸 이제 폭력화한다고 표현합니다. 원래 써야 되는 법과 그 통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시민혁명을 일어날 수 있다. 시민혁명이 정당화된다. 이렇게 로크가 봅니다. 그래서 로크가 시민혁명론을 굉장히 전개한 것으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이 사람은 이론가만이 아니고 당시 영국 치열한 그 근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막 행동가였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망명 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실천한 사람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막 그 과격한 사람으로 누구 막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아주 자녀들하고도 잘 지내고 그랬던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도 가졌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재산의 보호는 정치사회의 근본이다. 그 대목으로 가보죠. 138항을 먼저 한번 보면 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백성을 지배하는 자가 어떤 개인의 재산의 일부를 마음대로 빼앗아 이를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비록 백성들 사이에 재산, 즉 소유권의 한계를 규정한 공정한 법률이 있다고 할지라도 백성의 재산은 전적으로 안전하지가 못하다. 자, 이게 이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경영권,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 일가가 가진 경영권이라는 것은 재산권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주식을 뺏지 않았는데 무슨 그 사람의 사적 재산권을 건드린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식의 비율이 어느 그 퍼센트 범위에 도달해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주식은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것은 경영권을 동반한 주식입니다.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는 이 업계에 나가면 너무 상식이에요. 경영권을 동반한 주식하고 경영권을 동반하지 않은 주식하고 값이 같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권이 그 주식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게 어느 퍼센트가 되면 그런 거죠. 대한항공이나 이미 많이 커진 회사는 그 퍼센트가 50%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작은 퍼센트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주식 블록이 되는 거죠. 퍼센트가. 그런데 그래서
이 조양호 회장 일가가 가진 경영권이라는 것은 단지 주식만이 그들의 재산권이 아니고 그 주식에 동반되어 있는 경영권이 재산권의 일부다. 그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부터가 빠지면은 이게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대입해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경영권을 뺏어 버릴 때 그게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겠다. 이런 부분을 삼성도 그렇고 작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마음대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마음대로라는 말이 왜 붙었냐? 자, 이때까지는 국민연금은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 이렇게 정부 기관이 하는 그 공적 어떤 투자 기관은 액수가 굉장히 크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개인이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액수가 굉장히 큰 투자를 해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5% 이상 주식을 큰 회사에 5% 이상 사들일 때는 엄격하게 공시도 되고 통지도 되고 막 이렇게 소위 5%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런 연금 같은 공적 투자기관들은 그런 데서부터 상당히 다 예외로 인정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경영권이나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걸 통지해 줘야 된다는 법으로 묶을 그런 필요성도 적게 느낀 거죠. 만약 해치펀드나 이런 것들이 5% 함부로 이렇게 몰래 넘어가지고 경영권을 흔든다. 그런 걸 이제 방어하기 위한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국민연금은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상장사 무려 한 300곳 넘는 것 같아요. 300곳 넘는 곳에 그 상당한 주식을 퍼센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러니까 그 5% 넘는 곳도 200 몇 곳인가 그렇다고 제가 숫자를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5%, 7% 이렇게 10% 이렇게 되면은 경영권을 아주 흔들 수 있는 퍼센트입니다. 이런 큰 회사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큰 퍼센트를 가지고 연금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제 와서 연금 내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고쳐요. 하루아침에 7월에 고치면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할 수 있도록 고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져올 파장이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의결권 행사 지침이 소위 굉장히 방어적이고 보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분할 합병을 하더라도 이게 주주 이익을 상당히 심하게 침해한다고 생각되면 거기서 행사를 고려해봐라. 행사권을 고려하지 않고 기권하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하고자 할 때는 뭔가 좀 큰 필요가 있었던 그럴 때 행사하도록 하고 이사를 해임한다 이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거기 지침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뀌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이사, 심지어는 대표이사도 해임 건의를 할 수 있고 그 해임 건의가 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연금이 그렇게 나가면 연금의 뜻을 지배하는 어떤 의지가 큰 회사들을 얼마나 흔들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금 사회주의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다른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심화하도록 하죠. 자, 140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국민의 이와 같은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자신의 권위로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권력을 주장한다면 그는 재산에 관한 기본법을 침해하는 동시에 통치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금 부과를 마음대로 하는 것을 예로 들었지만 이 경영권을 뺏는다. 사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본질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 재산권을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다. 권력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통치의 목적을 파괴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것은 그 국민연금은 행정부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을 받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로 대안으로 어떤 학자분들이 이렇게 내놓는 것은 일본의 예를 들면서 그 일본은 그 연기금이 그 사적인 주식회사들한테 위탁을 해서 많이 운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하지 않고 지금 우리도 국민연금 워낙 크니까 일부는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증권회사들이나 개인 이런 주식 운용회사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줘가지고 운용하도록 하는 거죠. 실적이 좋으면 또 주고 이렇게. 그런데 의결권 행사도 그쪽에서 하도록 한다. 그게 일본에서 좀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을 오히려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학자분도 계세요. 자, 이것은 정부에 의해서 연금공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것보다는 그 위험이 굉장히 좀 줄어드는 것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의결권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디에 왕창 몰아주면 안 되겠죠. 위탁 운용을 굉장히 이렇게 잘게 쪼개줘야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서 이렇게 많이 중앙 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지혜를 모으는 시장 기구의 방안처럼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희망적인 것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가려면 아직 제도적 정비나 이렇게 쌓여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운용을 위탁한 부분도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민연금 사실 본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부분이 크고 그것의 의결권이라는 것이 의결권 자문위원회라는 반민간 기구죠. 그 부분도 한 10분 정도인가?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결론을 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손에 몇백 곳의 상장사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아연실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겠고, 자, 그러면 심지어 로크는 어떻게 봤냐? 두 번째 페이지에서 182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182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연은 자식들을 사멸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재물이 그 자식들의 것으로 되게 했다. 그러니까 로크는 뭐예요? 오늘날 많이 널리 퍼져 있는 좀 파퓰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인기 있는 생각과는 다르게 상속을 뭐로 봤어요? 상속을 원칙으로 본 겁니다. 상속 안 되는 게 원칙이 아니고 상속이 자연의 이치고 그걸 원칙으로 본 겁니다. 아까 전에 사적 소유가 원칙이고 제한하는 것이 예외이고 상속이 원칙이고 상속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날 굉장히 가치가 많이 뒤흔들려 있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도 과연 상속이 자연적인 거 맞나? 우리 스스로 이렇게 되물어 볼 정도로 많이 이렇게 약화되어 있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가진 이념적인 기초는 상속을 완전히 원칙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적 질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크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나 무제한적으로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아무런 세금도 매기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은 거예요. 로크가 그렇게까지 말한 게 아니고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고 그 원칙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책적인 운용은 여러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57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57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라는 것은 자기가 따라야 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일신과 행위와 재산과 기타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 다른 사람의 자의적 의지에는 복종치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자의적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아까 제일 첫 번째 나온 마음대로라는 말이에요. 마음대로라는 말이 자의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자의적 의지,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 마음대로,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변덕대로, 다른 사람 마음대로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면 사는 게 굉장히 피곤하겠죠. 예,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유가 무제한한 자유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유가 어땠습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치 사회에서 자유를 바라보는 근본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철학적인 자유하고는 그래서 굉장히 구별해 봐야 됩니다. 오늘 좀 전에도 조금 그 사무총장님하고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제 사랑 강조합니다. 러브를. 그런데 이 사랑을 강조하는 코드를 비자유민주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가서 굉장히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을 말하니까 기업도 사회적 기업이 돼야 되고, 사랑을 말하니까 상속도 좀 이상한 거고,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막 헷갈립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정치 사회하고 교회 영역하고는 이게 굉장히 구별됩니다. 교회는 틀이, 정치 사회는 그 폴리스, 어떤 이렇게 범위가 제한된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정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든 뭐든. 근데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각은 사도 바울이나 이런 성경에도 나오듯이 인류입니다. 인류. 인간 사회 전체예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틀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비록 현실적으로 단위 국가 속에 존재하더라도 원래 틀은 인류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지가 않아요. 틀이.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류를 바라보는 이 틀에서 사랑이 나온 겁니다. 절대적인 사랑이 나온 겁니다. 하느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배워야 하는 인간도, 그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기서 통용되는 원칙입니다. 어때요? 정치사회는 자유라는 것도 제한된 자유예요. 그런데 아까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자유가 제한된 자유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 원형성을 가진, 그래서 이 제한된 자유로 살아가는 정치사회의 영역과 굉장히 구분해 봐야 돼요. 그런데 비자유민주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교회하고 원래 별로 안 친해요. 그 공산주의는 교회 파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친교회적인 행동을 별로 하지 않고 정책도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쉽게 교회 가세도 하려고 하고, 뭐 하여튼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교회하고 별로 안 친한 정책은 다 하면서 교회가 말하는 사랑은 또 어디다가 가져와요? 정치사회에 가져와 가지고 사랑의 규율로 자꾸 정치사회에다가 잣대를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개를 잘 구분해 봐야겠다.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자, 85번은 우리가 북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인의 절대적인 지배권과 자의적인 권력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재산, 즉 생명과 자유와 자산도 가질 수가 없는 노예의 상태에 있다. 그들은 시민적 사회, 즉 정치적 사회의 일원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민적 사회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보다 재산의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자, 마이크를 한번 있습니까? 우리 허광일 위원장님, 우리 북한에서 아주 이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 황장엽 선생님과 함께 그 무렵에 오셔서 활동하신 허광일 선생님께 이 대목을 읽고 한번 소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법에 대한 이런 테두리 안에서 이제 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사실 어찌 보면 자유를 배제하는 그런 정치가 곧 사랑을 운운하면서 자기 목적과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사회가 오늘날 한국 사회나 북한 사회나 다 존재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특히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시민의 어떤 재산의 보존적 가치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응당히 보존해 준다는 이런 의미에서 북한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정확히 말씀 못 드렸습니다. 네, 사실 위원장님 북한도 이제 여러 단계를 변했기 때문에 최근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장마당 등을 통해 가지고 개인이 소유물을 이렇게 가지는 범위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국가가 배급으로 먹여 살리지 못하니까 알아서 먹고 살아라 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개인이 자기 것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자산을 마음대로 뺏었던 사회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유와 나아가서는 심지어 생명도 절대적인 지배권,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에게 결국 뺏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권력이 되겠다라고 시작하는 경우는 잘 없는 거죠. 처음은 자산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은 자산을 마음대로 뺏기 시작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를 마음대로 뺏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생명까지 마음대로 뺏어도 나중에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그래서 대한항공 사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대한항공 사태에서 컵을 던졌다, 밉다, 그 사람들이 나쁘게 행동했다, 소위 갑질이다. 우리가 여기서도 자유민주주의자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뭐냐 하면 법에서 말하는 범죄하고 도덕적인 죄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예. 범죄와 죄는 영어로는 덜 헷갈려요. 크라임과 신이기 때문에 단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죄, 신이라는 거는 하느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절대적이고 남이 대신 판단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도덕적인 비난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법이 정하고 있는 크라임, 범죄라는 것은 무한정하지가 않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딱 미리 법으로 이게 범죄가 된다고 해야만 범죄예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왜냐하면 형법이 말하는 범죄는 굉장히 무서운 제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어기면 그러면은 나중에 재판을 거쳐서 그 죄가 확정되면 감옥에도 갇힐 수 있고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제한을 둔단 말이죠. 그런데 갑질이라는 범죄가 있겠어요? 네. 그것을 자유민주주의자는 분명히 주목해야 됩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적폐라는 죄가 있어요? 범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범죄를 논해야지. 거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정부는, 시민정부는 범죄를 논하는 것이지 씬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할 자격이 없어요. 시민정부가. 자, 범죄가 아닌 말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점점 그것을 범죄인화했죠. 그 용어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민사회가 막 뒤흔들리는 것입니다. 법치주의의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정농단, 적폐청산, 소위 갑질 다 연결된 인식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겠다. 물컵 던지는 것을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뭐 고용된 직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것과 그 사람 회사에 10여 개 관청이 들어가서 몇 달간을 이잡듯이 표적 수사하는 문제와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동이 되면 안 돼요. 자동이 되면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법과 자유 부분을 조금 땡겨 말했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조금 본줄기로 돌아가 보죠. 그러면은 통치의 목적을 위배한다 막 이랬는데, 자, 그럼 왜 그게 통치의 목적이냐? 123번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연 상태 속에서 재산을 향수한다는 일은 매우 불안정하며 불확실하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쉬운 말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는데 그게 자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굉장히 어렵죠. 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로부터 시작한 그 요한복음 첫 대목이 그냥 읽기에는 막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어려운 듯 하기도 하지만 또 못 알아들을 말도 아니죠. 그게 자연 상태라는 말도 그래요. 이게 만약에 학적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가득 채울 만큼 책이 나와 있을지도 몰라요. 세계에 이 말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시민적인 교양과 이념으로 생각하는 건 이해 못할 바도 아니에요. 쉬워요. 뭐냐면 하나만 말씀드리면, 역사적이고 경험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서 자연 상태를 말하는 그 어떤 부분은 적어요. 로크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좀 적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으로 말한 겁니다. 생각으로 어떤 상태를 생각했냐 하면,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정치 사회를 이루어 살기 이전을 생각한 거예요. 왜 생각이냐 하냐면, 로크 때는 고고하게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경험 자료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정치 사회를 형성하기 전에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이 자연 상태에 대한 그 학자들의 생각은 그 당시에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서양의 학자들은 이 자연 상태라는 것에 대해 한마디씩 했어요. 서양의 근대를 이룬 큰 말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연 상태라는 게. 그래서 뭐 홉스라는 사람, 루소라는 사람 다 한마디씩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로크니까 로크가 중요해요. 그리고 로크의 틀이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된 틀이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 온당해요. 타당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받아들였겠죠. 어떠냐면 자연 상태는 한마디로 어때요? 불안정해요. 불안정. 근데 이걸 더 과격하게 말한 사람은 홉스라는 사람인데, 더 과격하게 말하면 뭐냐면 유명한 말로 만인은 만인에 대한 늑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자연 상태는 불안정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무서워서 미칠 공포, 패닉에 질린 상태예요. 왜냐하면 모든 그 만나는 사람마다가 늑대예요, 늑대. 나를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반대 극단은 뭐겠어요? 그게 이제 루소 같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자연 상태, 원래는 굉장히 평화롭게 모든 사람이 아주 그냥 천국처럼 해피하게 사는 곳이 자연 상태. 근데 로크는 그 중간쯤이에요. 제 말이 좀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중간쯤인데 어떠하냐면 불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선의로 서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가다가 폭력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연의 법, 원래 자연 상태에서 지켜야 되는 법을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꼭 가다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제 골치 아파져요. 그런 사람들은 무법자처럼 막 재산도 뺏으려고 들고 생명도 심지어 해치려고 들고 이렇게 하는데 막아줄 권위가 없죠. 정치사회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아갈 경찰도 없고 그 사람을 재판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게 자연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연적인 권리로 그 사람한테 맞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뺏어가려고 하면 안 뺏기려고 저항하고,
그 사람이 막 무기를 들면 나도 무기를 들고 맞서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정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땠어요? 사회를 형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 사회를. 그래서 정치 사회를 형성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124번 가보면은 124에 그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렇게 전개되는데 거기 보면은 첫째로 하는 문단의 세 번째 줄에 그 법률이 없다. 그 자연 상태 속에는 첫째 줄에 보면 기준이 없다 그래요. 그냥 기준이 없고 법률이 없는 거죠. 같은 말이죠. 그리고 125 보면은 둘째 줄에 공평한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평한 재판관이 없어요. 세 번째로 뭐가 없냐 하면 126의 그 둘째 줄에 보면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이 없어요. 판결이 내려도 집행할 수 있는 권력,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요, 우리 사사기, 가톨릭 성경은 판관기라고 번역하는데 사사 혹은 판관, 영어로는 judges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곳에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연 상태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한 자연 상태는 아니지만 자연 상태의 이 모습을 조금 반영하고 있는 구절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정치 사회를 구성한 거죠. 그럼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의 자유를 제한을 하겠죠. 서로 합의를 해서 법에 따라야 되니까 각자. 그리고 그 형성된 권력이 나의 여러 가지를 지켜주는 것을 의도해서 사회를 형성했겠죠. 로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22번으로 가보면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자연적인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그것과 달리 사회, 정치적 사회에서 인간의 자유란 사람들의 동의로서 국가 내에 확립된 입법권 이외의 어떠한 권력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입법권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쪽은 의원 내각제가 나중에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부 전체를 거의 생각한다고 봐도 됩니다. 입법권을 바탕으로 나머지 권력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합법적인 정부가 이 동의로서 확립하는 이 법률이 있겠죠. 어떤 권력이 있고 그러한 것 외에는 자기가 종속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원칙을 어기는 어떤 이 자의적인 행동, 그것이 비록 정부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따를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로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셔서 그 57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 57번 보시면은 법의 목적은 자유를 없애거나 억압하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자유를 보전하며 확대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법 생각하면 깝깝해요.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만 여겨져요. 그러나 법이라는 보호 울타리가 없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 자유를 보전하며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142번 가보세요. 제일 밑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늘날 우리가 들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법부는 개개의 경우에서도 판이한 형태의 지배를 해서는 안 되며 부유한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궁중의 총신에게도 농사를 짓는 시골 사람에게도 똑같은 지배를 하도록 해야 한다. 한진 일가에 대해서 적용하는 기준은 그냥 시골에 우리 작은 농사를 짓고 있는 분에게도 적용하는 기준과 같아야 돼요. 그것이 법의 지배입니다. 다르면 법에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 없이 자의적으로 다르게 마음대로 다르게 적용하면 그건 법의 지배가 아닌 거죠. 사람이 지배하는 거죠. 그 끼어드는 달리 취급하는 사람의 의지가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시골에서 물컵을 던졌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감옥에 갈 위험에 처했다.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죠. 자, 그리고 이 김경수 도지사 당선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하고 같아야 되죠. 예, 예. 그런데 보면은 뭔가 자꾸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혹을 많이 갖게 되죠. 예, 그런 부분이 우리 이 법의 지배, 법치에서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지배, 법치를 이름만 법치로 하고 달리 적용하는, 그래서 또 속이려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rule by law라고 하는데 rule of law가 아니라 진짜 법의 지배는 rule of law인데 수단으로만 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때려잡을 때만 법의 칼을 휘두르고 그 칼이 나에게 오는 것은 안 돼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 중국 고래로 동양 옛날부터 우리가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법을 별로 안 좋아했던. 왜냐하면 그 법이 통치자의 그냥 통치 수단으로 가혹하게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런 법을 연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통치자는 법 아래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법의 지배를 벗어났죠. 또 법 앞에 평등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진정한 법치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군사 분계선 마음대로 넘어가고 나는 대통령이니까 괜찮다. 이런 것들이 법을 제대로 존중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자기는 통치행위라고 하고 개성공단 폐쇄한 거는 박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서 그거는 통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남에게 할 때는 오목한 법의 칼을 들이대고 그거는 통치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개성공단 폐쇄는 국민 안전 지키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 그 무단히 넘어간 거는 오히려 국민을 굉장한 위험에 자기가 빠뜨리는 행위예요. 만약에 그렇게 넘어갔다가 북한이 마음을 돌변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대통령을 갑자기 딱 포로로 잡고 우리한테 강한 걸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알리지도 않고 갔는데 그 가 있는 동안에 비상사태가 생기면은 그 공백을 어떻게 혼란을 흡수할 수 있어요? 일어나면 되담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함부로 통치 행위로 그 합리화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법의 이념을 똑똑히 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49번 하고 제가 151번 제일 끝에 거를 먼저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거한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법률에 힘이 부여된 공적인 인간으로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씨라는 자연적인 인간으로서 존경과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지위,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인간의 지위에서 충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적인 인간이 만약 그 공공성을 만약에 배반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충성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제 강의에. 그래서 149번. 그게 로크의 시민혁명론이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149번으로 돌아와 보시면요. 바로 앞 페이지 이제 3. 믿고 맡긴 권력을 폭력화하면 시민혁명에 맞닥뜨리게 된다. 거기에 이제 첫 문단이에요. 149. 거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입법부가 그 위임받은 신탁에 위배되는 행동을 감행하는 것을 국민이 깨닫게 될 경우에는 그 입법부를 배제 또는 변경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여전히 국민의 수중에 남겨져 있다. 왜냐하면
어떤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신탁된 모든 권력은 바로 그 목적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되므로 그 목적이 분명히 무시되든가 또는 위배되든가 하면 언제라도 그 신탁은 필연적으로 상실되게 마련이며 그리고 그 권력은 그것을 부여한 사람들의 수중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뭐 조금 어떤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제 우리 수중으로 돌아왔다. 막 이러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밑에 써져 있습니다. 최후의 단계예요. 최후의 단계에서는 근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때로 굉장히 무력적으로 보이는 어떤 시위 진압이나 어떤 방어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 폭력적으로 정부가 변했으니까 이제 근본인 국민에게로 힘이 왔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정할 거야. 이렇게 함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부의 시위를 방어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나 또 목표하는 바나 이게 공공적으로 원래 통치의 목적에 맞는 곳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주 극단적으로 그게 아닌 거로 가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완전히 통치의 목적도 상실한 거고 시민혁명에 맞닥뜨리고 시민혁명은 정당화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또 흔히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자유민주주의 제가 오늘 좀 과감한 말까지 할게요. 그 전두환 회고록 같은데 나온 이야기를 보면 그 5.18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그 재판 과정 중에 굉장히 다른 증언 자료가 많이 수집돼 있어요. 객관적인 재판 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통치부의 입장에서 이것을 봤을 때 이거 지금 질서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하는 의식 속에서 들어간 부분이 그거하고 어때요? 민주노총 시위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과격 시위에서 보면은 아주 경찰을 뭐처럼 취급하죠. 권력이 그냥 완전히 그 어른 앞에 애죠. 경찰이 아주. 심지어는 경찰을 묶어서 이렇게 경찰서까지 데려간 적도 있다고 그러죠. 현행범 체포한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영장이 나왔어도 부검영장을 집행을 못했어요. 백남기 씨 사인이 의문이 된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영장 집행을 막아가지고 무력적으로 실력적으로 막아서 집행 자체가 되지를 못했어요. 부검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고 영원히 그 진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은 알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실력 행사가 막 가능하다고 나오고 다른 데 가서는 너 이런 식으로 시민을 아주 무력을 행사해가지고 죽일 놈으로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고전을 굉장히 힘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자는 시민혁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함부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렇게 따져봅니다. 통치의 목적, 프로퍼티, 나의 생명, 자유, 자산을 깡그리 빼앗으려고 할 때, 그것을 무시하려고 할 때 마지막 저항 수단과 근본으로 돌아가서 시민혁명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